자, 이 공유 프로그램이 여러분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보던 거였겠죠. 대의원님이나 뭐 이사님들 되시면 1년에 한 번씩 보는데요. 요거 전체 강사님, 화면을 한번 띄워보면 예, 강사님, 그 자료, 지금 예, 공유를 띄운 자료 중에 그 위에 사무소 농협 명칭을 지울 수 없나요? 지워야지. 잠깐만. 그래서 예,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 몇 개를 지워야 되는데 하여튼 그 나가도 할 수 없고 뭐 특별히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조합원들 다 배포된 것이고, 이게 벌써 한 5, 6년 전의 것이라, 뭐, 특별히 그걸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몇 개 좀 지우고 할게요. 또 지우려고, 그것도 맞네. 죄송합니다. 강의 준비가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정리됐고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자, 요게 이제, 우리 그 예산안. 여기 1번이 되어 있죠, 여기. 1번. 예산안 양식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안 양식도 그렇지만, 결산안 양식도 전국은 통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지는 예산안은 여러분의 농협 것이나, 접속된 거야? 이 지금 자료나 다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크게 해줘 화면을. 요 사업 계획대 물량이라는 것이 이제 예산안이지, 예산안 중에 하나인데요. 첫 페이지인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잠깐 내었냐 하면,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우리 관례에 보면, 관례대로 보면 어떤 게 예를 들 수가 있냐 하면, 부동산 계약을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냐. 잠깐만요.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하냐 하면, 계약서 놓고, 총액,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뭐, 지번, 뭐, 이렇게 써놓겠죠. 뭐, 그 등등 쓰고, 이게 총액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약금, 예를 들어서 1억, 중도금, 4억, 그 다음에 그러면 10억 중에 계약금 1억, 4가 5억이잖아요? 잔금 5억. 이렇게 쓰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쓰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계약에서는
특약이라는 걸 이제 일단 붙입니다. 아파트 계약서도, 아파트 같은 계약서를 보실 기회가 있었어, 제 생각이 드는데, 꽤 두껍습니다. 한 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만약에 20억짜리다 하면 10억짜리다. 이래도 특약이라는 것들을 다 써서 이것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중도금을 만약에 오늘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오늘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 치면 계약금은 오늘 받겠죠. 1월 1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겼을 테고. 중도금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다가 특약에다가 중도금은 2월 28일 지급한다.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2월 28일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만약에 2월 28일까지 중도금을 미지급 시에는 1번 계약을 파기한다.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소유주에게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열흘 늦겠다. 좀 봐주라. 지금 돈이 곧 나오는데 이게 약속대로 안 되네. 그러면 늦을 때는 의자근날을 써놓으면 분쟁은 줄겠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다 필요로 해서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 치면 특이하게 만약에 28일 이후에 중도금이 1일 늦어지는 데 따라 이자 1%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럼 열흘 늦어지면 1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래 되겠죠. 단 3월 15일을 경과하면 계약을 파기한다. 이래 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래 설 수 있습니다. 잔금도 마찬가지죠. 잔금도 매월 며칠 날 준다. 뭐 좀 땡겨줄 수도 있죠. 돈이 생겼는데 뭐 가위서 봐도 그렇고 뭐 한 달도 안 되는 거 뭐 예금하려기도 그렇고 사흘 예금했다 빼도 그렇고 자 잔금을 만에 하나 10일 이상 당겨주면 1일당 예를 들어서 이자를 0.1% 일단 해서 깎아준다. 원 같은 것도 미리 결제해주면 할인해주는 거 있죠. 그와 같이 이것도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우리 농협의 예산서는 계약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를 보기 전에 결산서는 잔금 받는 날 여기 12월 31일이거든. 12월 31일에 결산서 잔금을 받는 날 뭐를 내놓겠어요? 계약서를 내놓고 자 계약금은 내가 그때 1월 받았습니다. 중도금도 2월 28일 날 당신이 내게 정확하게 사업을 주셨어. 그럼 오늘 5억까지 왔냐? 예, 5억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잔금을 받잖아요. 그죠? 잔금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 이 계약서 갖고 둘 다 계약서를 딱 놔놓고 계약대로 이행이 됐고 내가 잔금을 5억 받는다. 이렇게 계약서를 마무리 하잖아요. 농협협동조합도 꼭 같은 거죠. 농협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지금 내일 모레 12월 30일에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 승인을 한다는 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한다는 것은 계약서상의 잔금을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고 가장 큰 목적 중 하나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잔금을 소유를 조합원 것으로 가져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확인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금 확인하는 날이 대의원 결산 승인의 거리다. 결산 승인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계약했는 계약대로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계약에서부터 지금 올해 한 해, 즉 계약 관계가 1년이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 농협은 1년을 계약 마무리하는
절차라는 거지. 그래서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도장 찍는 것이 결산 승인이다. 즉, 결산 승인은 계약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만약에 계약서보다 돈이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등등을 점검해서 그럼 계약서에 농협 계약서는 어떠냐? 이 10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도 이렇게 계약이 복잡할진데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계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양식으로 뭐가 돼 있다? 계약서 예산안이 돼 있다. 예산이. 예산서가 있다. 계약서와 예산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계약을 주로 어떻게 하나? 우리 농협협동조합에는 이래 한 가정을 하고 가볼게요. 큰 공건물이 있어요. 농협 재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게 여기도 하나 있어. 그런데 요거는 만약에 100억짜리다, 1000억짜리다. 900억을 하죠. 요 건물은 900억짜리야. 요 건물은 100억짜리야. 그럼 우리 농협의 재산은 얼마예요? 부채가 얼마 있든 간에 재산은? 우리 농협의 재산은 만약에 이 돈이 800억이 부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 우리 농협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큰 건물 900억짜리가 하나 있고, 작은 건물 100억짜리가 하나 있다. 그럼 우리 농협은 정확히 도표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회계할 때 사각형 3개부터 그렸죠? 이거 그랬죠? 우리 농협의 총 재산은 얼마다? 100억이다. 재산은. 야, 100억인데? 그러면 너 빚은 얼마고? 만약에 이 건물을 살 때 800억을 빚을 냈다 칩시다. 그러면 이 800억이 부채다. 빚. 800억 부채를 내서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00억짜리 하나는 900억짜리다. 그럼 전체 합치면 우리는 1000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부채가 얼마다? 부채 욕한서죠. 800억이다. 그지? 그럼 당연히 네 돈은 얼마고? 내 돈은 200억이다. 이런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조합, 이 재산은 누구라? 우리 조합은 거죠? 그럼 조합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어, 건물을. 1000억을 갖고 있는데 하나 900억짜리고 하나 100억짜리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주인은 이 900억짜리는 우리가 관리를 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1년 동안 임대를 넣는 거야. 누구한테? 직원과, 농협 직원과 경영 주체인 조합장이죠. 이 두 사람한테 우리 조합원 재산 900억을 임대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산서는, 계약서는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100억은, 100억짜리는 임대를 안 해주고 직원들이 관리 안 해도 되게 우리가 5년, 3년 전에 벌어 임대를 놨어. 그럼 요거는 월, 1000만원씩 받아. 월 1000만원 받는다. 그렇게 계약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 농협은 이 재산은 1000억이지만 요런 형태의 건물 요거는 직원들한테 안 빌리죠. 왜? 요거는 우리가 직접 임대를 놔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약할 때 요거는 빼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계약할 때 1년에 얼마 받기로 했냐? 90억 받기로 했다 치라. 그러면 1년에 수입이 90억이다 쳐요. 임대료 수입이 90억. 요 빌려준 거야. 그럼 요거는 1년에 10억을 받는다 치자. 1000만원 해라. 10억을 받는다 치자. 그러면 1년에 우리 수입은 얼마예요? 직원한테 빌려주고 90억 받고 우리가 직접 빌려준 건물에서 10억 받죠. 그럼 1년에 우리는 수입이 얼마야? 100억이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는 손익계산서라는 놈을 좀 이따가 보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왜 그러면 이거는 직원한테 빌려줬다고 이거는 직원한테 빌려주고 직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못해. 이걸 우리는 투자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투자. 예를 들면 투자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투자자산은 직원하고 상관없이 10억이 들어오지 1년에. 그럼 이 수입 있지 10억. 직원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 이 90억은 뭐야? 조합장하고 직원이 빌려갖고 1년에 90억 주기로 약속해놓은 거지. 그럼 이거는 직원이 조합장하고 몰라가 열심히 해갖고 벌어준 90억은 이익 중에 이익이 90억 10억인데 이 이익을 90억 이익을 우리는 영업 이익이라고 한다고. 이게 10억을 영업 외 이익이라고 한다고. 손익과 이익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농협협동조합은 재산이 조합은 재산이야.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맡겨서 위탁해서 운영한다.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계약서가 두툼한 게 필요해야 분장이 적다.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농협협동조합을 보면 이것은 중앙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 수가 있죠. 출자를 하고 있죠. 거의 다 농협 출자를 하죠 또. 중앙에 출자해 있는 출자 배당은 우리 직원이 조합장이 아무리 달려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한다 친들 중앙의 출자 배당은 이 직원들하고 조합장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앙의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상관없이 투자된 돈, 이와 같은 돈에서 받아들이는 출자 배당은 뭐다? 직원하고 상관없이 이 90억 이 900억짜리 빌중하고 상관없이 굴러다녔으므로 이 배당은 영업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직원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영업이익을 하고 직원과 상관없이 벌려 들어온 돈을 우리는 영업외 이익이라 한다. 그래서 영업외 이익의 대표적인 것은 중앙에 출자 배당이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우리 농협이 임대를 놓고 있잖아요. 임대는 조합 원리상 조합 직원이나 조합장한테 줘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상가임대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대 수익은 어떻다? 이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해서 넣게 회계해서 그렇게 돼 있다. 왜? 농협협동조합은 본래 산업이 임대업이 아니라는 것이. 임대업은 영업 외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본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되어 있는 것을 영업의 수익에 포함을 시킨다. 즉, 왜 영업손익과 영업의 손익을 이렇게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하냐. 그것은 이 영업손익은 직원과 조합장의 경영 성과물이라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더 벌었냐 덜 벌었냐 계약했는 것보다 더 벌었냐 덜 벌었냐 이것은 직원들의 올 한 해의 성적표다 이거야. 그래서 직원들을 포상하거나 직원들에게 페널티를 줄 때는 이 성적표를 보고 줘야 합당하다는 거지. 왜? 아까 중앙에 출자했는 출자금 배당은 직원이 아무리 뛴다고 이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땡판을 친다 해도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과 조합의 경영 성적표와는 상관없이 중앙의 경영 성적에 따라 이 부분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농협의 손익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일단 먼저 전체 자락을 깔고 그러면 계약을 했어야 잔금 받는 날 그 계약서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가 결산서에는 안 붙어 있다. 그럼 그 계약서는
여러분이 지난 11월 달쯤에 우리가 결산안, 그 차기년도 내년 결산안을 처리했겠죠. 그 처리했으니까 이거는 그 내년에 갈 때는 올 11월 달에 계약했는 계약서와 내년 12월 31일 날 마감했는 결산서, 즉 잔금도 확인하고 계약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한 거, 원래 승인했는 체결한 계약서는 언제부터다? 작년 11월 달에 했는 건 올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고, 지금 원래 마감하는 우리 이 입장에서는 언제 계약서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느냐? 지금 5분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다음 주 이달 말쯤에 받을 결산서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계약서를 2025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이 계약서가 사업 계획 때 계획 및 수지 예산안이다. 예산서다. 이걸 지금 올 2025년의 결산 마감일 시점에는 이때 2024년도 11월 달에 계약 체결한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들여다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것이 이제 2024년 우리가 계약 체결했던 당시의 계약서다. 그 계약서가 우리가 수천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숫자가 그 농협마다 다른데 큰 농협은 더 크지만 200페이지 가까이 된다. 농협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큰 농협은 더 크고. 그러면 계약서가 200페이지만 딱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농협협동조합은 여러 사업을 한다. 일반 사업도 하고 신용 사업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수천억을 가지고 수천억짜리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가 세밀하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다. 단지 우리는 계약서가 잘못되고 뭐라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약서를 볼 줄 몰라서 밑에 왼쪽 밑행이지. 오른쪽 밑에 볼 줄 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지금, 제가 뭐랍니까? 이거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놨으니까 보시고 컨트롤 하셔요. 자, 그래서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세밀하게 잘 돼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뭐 다른 것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계약서나 결산서가 우리 농협 것만큼 제대로 된 걸 못 봤다. 우리 농협협동조합의 구조적으로는 아주 설계가 잘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매판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농협협동조합 우리 규정이나 농협법 지역농협 정관 내 한번 보십시오. 어떤 회칙도, 어떤 결산서 양식도, 어떤 예산서 양식도, 그러니까 계약서 양식도 우리 농협만큼 잘 되는 게 없더라. 물론 조금 저희들의 욕심상 거기까지 안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잘 돼 있는 부분도 꽤 많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이놈은 뭐냐? 이놈은 소위 말하는 원래 장사를 어찌어찌 하겠다. 얼마를 갖고 와서 얼마를 팔겠다가 세밀하게 써져 있다. 그것도 분기별로까지 다 나눠라. 이래놨다는 거지. 4분기까지. 물론 이 분기는 완전히 거의 다 후루꾸라. 왜? 이거는 그냥 총액의 4분의 1로 나눠놨을 뿐인데, 원래대로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벼를 얼마내치 자체 수매가 팔겠다. 그럼 벼를 1년에 뭐 12달이면 12달 내로 벼를 수매하나요? 벼 수매를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그럼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어치를 사겠다. 그러면 판매에, 판매에 요 세부 내용에 배, 조곡, 매입, 5억, 1, 2, 3, 4분기 아니라 4분기에 딱 적어 놓고 내년 4분기는 11월, 12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사잖아. 그럼 이 앞에는 꽝, 제로를 놓고 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세밀하게 안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나눠놨을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이 물량 계획부터 뭐 얼마를 갖다가 사고 팔고 다 아주 분기별로까지 세밀하게 계약서를 잘 적어놨다고. 그래서 이건 계약서다. 계약서인데 왜 계약서가 이렇게 세밀하지 않으면 안 되냐? 자, 우리가 수천억의 누구 재산, 조합원 재산, 누가 계약을 해? 대의원들이 계약을 합니다. 위탁받아서 하죠. 너무 재산을, 즉,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 누가 위임받아서 대리한다고? 조합의 대의원들이 대리합니다. 그러면 주인자태 빈틈없이 계약을 완벽하게 했음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는 두꺼울수록 분쟁이 준다. 그래서 계약서는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 자, 요것은 사업 물량이다. 원래 일반 매출은 1분기에 요 단위가 1,000원이죠. 일반 매출은 단위가 1,000원이니까 49억 3,005, 아이가 단위 1,000원 맞죠? 4억 9천. 4억 9천 1분기에만 4억 9,350만 원어치를 우리는 구매, 즉 팔겠다. 조합원한테 팔겠다. 구매라는 놈은 조합원한테 파는 물건들을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면 조합원들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구매는 조합원한테 사는 게 구매가 아니라 조합원한테 파는 것을 구매사업이라 그래. 판매사업은 조합원의 물건을 농협에서 사와서 팔아주는 것을 판매사업이라 그래. 농협에게 우리 조합원이 생산물을 파는 걸 판매사업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단어에 이제 혼동되지 마시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러면 총은 얼마 팔겠나? 4분기에 1, 2, 3, 4분기를 다 합친 걸 적어놨다. 이게 총액이다. 그러네. 여기서 49억 팔고, 아니지, 4억 9천 팔고, 13억 팔고, 13억 파는 거는 4억 9천에 2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2배 딱은 안 돼도 대충 날라놨다. 5억에 3배다, 3배 좀 넘는다. 이래가 하는 말이 이제 22억 5천만 원어치를 올 한 해 동안 팔겠다. 요 4분기는 요 1, 2, 3분기를, 4분기를 다 합친한 금액이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냐. 자, 그래서 신용사업은 여기 보면 계약서에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금 잔액, 평잔. 예수금은 원래 얼마를 받아서 운용을 하겠다. 예수금 평잔은 2,330만 원을 예수금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올게 신용사업 대출을 하겠다는 거고, 잔액과 평잔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잔액은 특정한 날 우리 날농협에 예금이 얼마 들어앉아 있냐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잔액이라는 거는 12월 31일 날 2,462억의 예수금이 우리 농협에 들어앉아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평자는 그날은 특별하게 2,462억이 들어앉아 있도록 하겠지만 들쭉날쭉 하잖아요. 날마다 예금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잖아. 1년 평균 매일매일 봤을 때는, 평균을 했을 때는 2,430억이 일평균 우리 농협의 예수금으로 들어와 있도록 하겠다. 그 뜻이 평장과 잔액의 차이다. 그래서 정책 대출은 얼마 하겠다면 대출금도 있죠. 상호금융 대출 잔액, 즉 올해 연말에 2,100억을 우리는 고객들에게 준다는 목적이다. 그 계약이다. 주겠다.
그래서 상호금융도 얼마를, 그러면 횡단은 얼마냐? 매일 평균 2075억이 빌려진 상태로 평균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협이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빌려줘가지고 이자 수익은 얼마를 받고 이자 비용은 얼마를 내줄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놨다.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의 계약서는 엄청 두껍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것을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제 말고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다. 저도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이걸 계약서인지도 몰랐다. 이게. 그냥 계획서인갑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대충 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농협에 임원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계약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서라고 대충 보아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니까 눈을 볼끈 뜨고 계약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계약서에 동그라미 하나 빼보면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아파트는 반값이 아예 10분의 1 값이 날아가 버리죠. 계약서를 정확히 보고 계산하고 그것의 도장을 잘못 찍는 순간에 조합원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계약서가 더 쫀쫀하고 더 두껍고 세밀하면 할수록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인 자꾸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계약 도장 찍으면 도장 잘못 읽고 찍으면 날아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밥 빨리 먹으러 가자 손버튼 들고 끝내자 돈 받으면 될까 이가 그런 식의 지금까지 농협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이었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난해를 돌아보십시오. 결산하기 전에 2024년 11월 계약서를 쓸 때 얼마를 썼는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계약서를 지나게나 써놓고는 지금 와서 결산 때 눈이 빠지면 뭐하냐는 거야. 계약서 쓸 때 총액을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에 도장 찍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계약서다 놓고 잔금 계산할 때 100억 내라면 주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계약서가 뭐보다 중요하다? 결산서보다 중요하다. 결산서는 계약서대로 됐나 안 됐나, 계약서보다 더 많이 벌었나 적게 벌었나, 계약서보다 더 많이 썼냐 적게 썼냐, 그걸 따져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잘못 찍으면, 그러면 잘못해서 도장 찍으면 집 뚜껑이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들이나 모든 조합의 구성원, 즉 의결권에 관여하고 있는 이사감사 조합장 대의원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 계약서가 어째 되는지 모르면 결산서 볼 일이 없다. 계약서 없는 결산서를 왜 보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자료는 계약서에는 얼마 적혀 있는데 지금은 얼마 벌었냐를 기준 중점적으로 결산해 보는 것이고,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성적표는 영업손익에 있다. 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줄 끼냐 말 끼냐, 그것은 영업손익을 놓고 다투면 한다. 왜? 투자자산, 즉 직원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돈이 벌리는 돈, 그런 돈은 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잖아. 직원 노력에 따라 성과급을 더 주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토지죠. 농협의 고정자산 중에 토지는 투자자산으로 본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토지를 우리 농협의 업무에 서면 그것은 업무용 토지가 되고, 토지를 농협의 업무에 안 쓰고 우리가 임대를 놨다. 그러면 이것은 이 건물이나 토지는
우리 농협에서 사는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가 되고, 이거는 영업용이 아닌 투자자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는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영업에 우리가 서더라도 영업용 토지로 사용하더라도 영업용 토지도 임대하가 영업용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서 할 수도 있죠. 사서 하면 그 사는데 100억이 들었다. 이것은 100억이 투자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 1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10억은 이 땅을 투자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관없이 땅값이 올랐겠죠. 직원이 발로가 열심히 뛴다고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여건이나 등등에 따라 땅값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증가했다. 그러면 직원하고 상관없는 영업의 손익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땅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직원들 너그 때문에 땅값 떨어졌다. 이래 말 뭐 하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떨어져도, 아무리 떨어져도 직원들의 성과에 감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당연히 증가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상을 주자고 반영하면 안 되지만 떨어져도 직원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땅값 떨어진 게 왜 직원 탓이냐고. 이와 같이 직원의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래서 직원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몇 번 이야기하겠지만 농협의 계약서가 그렇게 저는 칭찬하면서 딱 맹점이 있다. 계약을 할 때, 그럼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어오겠다는 거잖아. 직원들이 100억을 벌어주겠다. 그런데 벌어주겠다고 계약서를 썼어. 그럼 영업손익을 100억이라고 적었어. 그럼 여기 계약서 여기 적어놨다고. 그런데 이게 110억을 벌 수도 있고 연말에 90억밖에 못 벌 수도 있지. 그럼 이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돼? 특약을 해놔야지. 아까 우리가 중도금을 제때 못 칠 때, 잔금을 제때 못 칠 때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어떤 상을 줄 수 있게 특약을 만들어야 분쟁이 적다는 거잖아. 농협 마찬가지라는 거지. 100억에 계약을 했는데 110억을 벌었어. 그럼 상을 얼마 줬구만. 언제 계약을 해야 된다? 이 특약을 계약서 쓸 때 하는 거지. 잔금 받으러 가가 특약 기하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농협협동조합에도 이 특약을 만들어가지고 계약했는 금액보다 10억을 더 벌었을 때는 만약에 80%를, 70%를 직원들 특상을 준다고 미리 계약서에 써놓든지, 아니면 100억 번다는데 90억밖에 못 받았을 때는 10억을 적게 받았으니 3억에 대해서는 당신들 변동성 성과급에서 감액했다고 써놓든지, 어떻든 더 벌었을 때와 덜 벌었을 때, 즉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더 많은 성과를 냈을 때, 또 더 성과가 저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를 어디에서 넣는 게 일반 계약서 때 하는 거다? 당연히 계약서 때 특약을 써놔야지. 안 써놨다는 거지. 그래 지금 와서 이제 사온다는 거지. 와, 특별상금 안 줄라 하냐? 그래갖고 이제 이사님들이 결정한다 하더라. 그래 이제 이사님들한테 이제 12월이나 1월, 회의 때 되면 특별상여금 의결해야 돼. 이사회에서 의결하니까. 의결할 때 되면 이사들 앞에 머리 뒤받고 쳐받고 점심때 때문에 숫자 돌리고, 또 그거 잘해주면 오늘 저녁에 마치 자기들 돈가스 하는 것처럼 이사님들 오늘 결정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소고기집에 가서 술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누던가? 조합은 줄도 가지고 가가. 그럼 조합은 양반할때기 맞는 거지. 보너스 더 줘서 자기 배당받을 돈 줄여버렸고, 그거 잘했다고 또 조합원한테 갈 수 있는 돈 들고 소고기 퍼먹버리고. 그럼 조합원들은 뭐 호구가 그와 같은 과정이 되기 때문에
특약을 엮는 것이 옳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농협에도 안 엮는다.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엮는 게 옳다고 과음을 지르는데, 대의원님들이 특약을 그 말이 맞네. 특약을 안 넣으면 우리 오늘 계약 체결 안 할란다. 라고 하고 계약서 예산안 승인을 보류해버리면, 아마 부결해버리면, 당연히 그럼 끼어오겠지, 특약을. 안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데, 그럼 첫 달부터 조합에 비용을 못 쓰잖아요. 첫 달부터. 그래서, 어떻든, 우리 농협협동조합의 계약서는 미비한 부분이 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다.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사업 물량 계획은 이만큼 썼는데 이걸 왜 또 세밀하냐? 이래 안 하면 계약서를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 계획서도 없이 와가지고 내년에 우리 2천원 우리한테 몇 개만 주면 무조건 100억 벌어 주겠습니다. 누가 믿냐? 그래서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요? 계획서를 내봐라. 어떻게 100억을 벌 텐데? 아주 계획서를 내가 보고, 이 계획서 보니까 이래 하면 100억 벌게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서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할 뿐만 아니라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읽는 걸 안 배웠어. 해석이 안 돼, 계약서를. 이놈의 계약서는 러시아어로 썼는지, 이란어로 썼는지 봐도 몰라.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 할 때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게 뭐다? 계약서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다 교육시킨 후에 계약서를 대의원님들 앞에 내밀어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계약하는데 내가 계약서를 해석도 안 해주고 불란서가 써갔다. 근데 상대방은 불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계약서 체결하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떼기 맞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은 계약서를 내미는데 우리는 하나도 배움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냐? 교육 안 시켜주는 게. 농협협동조합법 제60조 1항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좀 찾아보셔. 농협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뭐 한다? 농협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고. 농협협동조합의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런 행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런데 그걸 교육을 안 시키는 거지. 물론 들을 하지도 않아. 돈만 받으면 되지. 조합원들이야 뭐 손해가 나든 말든 내만 뽑아준 사람은 모르고 이사, 감사, 조합장, 대의원 몽땅 다 돈은 조합원 자택 갈 이익을 줄여서 이사 실비, 대의원 실비, 감사 실비, 조합장 보수 다 주는 거잖아. 하늘에서 떨어진 돈가 죽었어요, 그거. 조합원 자택 돈 받아먹고 일 거꾸로 하지. 그래서 계약서 읽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계약서, 이거는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떠한 물건을 얼마나치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럼 그래 얼마 벌고 얼마 쓰겠다는 계약서는 요놈이다. 요걸 쪼려서 전체를 보면 이 계약서는 여러분 여기 2다. 요 다음에 건 2-1로 넘어간다. 이제 2. 이 앞에 있는 글자도 여러분 농협이나 이거나 똑같다.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두꺼운 16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그 계약서에 주 계약서 한 장만 찾아봐라. 보조 계약서, 주 계약서가 있다고 가정하면 주 계약서 한 장만 딱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A원이나 이사, 감사, 뭐 조합장님 이래 됐다. 근데 난 도저히 바쁘기나 개발서서 어떻든 간에 전체 계약서 160페이지 볼 자신도 없고 봐도 모르겠다. 그럼 딱 하나만 봐야겠다. 그럼 하나만 딱 보면
요 놈을 봐야 된다. 요게 주계약서다. 요게 이제 주계약서라는 거다. 말하고 이름 뭐냐? 종합수지예산. 밑에 뭐라고 써놨냐? 종합수지예산 신용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해놓은 거다. 요 수지란 말은 뭐다? 수입과 지출이다. 종합 수입과 지출 계약이다 이거야. 예산이 아니라. 읽을 때는 계약을 읽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계약으로 된다. 종합적으로 두 개 신용사업과 일반사업을 합해서 수입은 얼마를 내고 뭐해가 얼마 내고 지출은 얼마를 비용은 얼마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익은 얼마 남기겠다. 이게 적혀있는 요약본 중에서 주계약서가 이놈이라는 거지. 여러분 계약하고 가면 내 땅을 팔고 가면 야 니 그 땅 얼마 팔았냐? 얼마 받고 팔기로 계약했어? 이래 묻죠. 우리 조합원들이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약 체결을 하고 오면 어이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 줄 돈 얼마에 오분에 놓으면 그거 재산 2천억 빌려줬냐? 이래 묻겠죠. 근데 몰라. 단기순이익이 얼마더라? 그거는 단기순이익이 좀 이따가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기순이익이 가짜백인지를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그 파트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단기순이익이 올해 20억, 내년에 20억에 우리 뭐 써놨더라. 받기로 했다.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아. 총액이 얼마냐고. 얼마 받기로 했냐고. 단기순이익은 잔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논을 팔았는데 누가 물어? 어이, 그 돈 얼마에 팔았네? 계약했다며? 잔금 2억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냐고 묻는데, 잔금 2억에 팔았다? 말이가 그게 뭐냐고. 얼마에 팔았냐 묻는 사람은 10억에 총액을 말하는 것이죠, 계약서에. 총액 10억이다. 그래 말해야죠. 네 농구 얼마 팔기로 계약했는데, 10억에 팔기로 했다. 그래 말해야 되지. 네 농구가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잔금을 3억 받기로 했다. 뭐 하는 기고? 그게 답이 됩니까? 얼마에 팔았냐고 묻잖아.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단기순이익은 뭐다? 잔금이다. 너거 농협 원래 빌려주고, 우리 농민조합원 재산 2천억 빌려주고, nen적이 연말에 얼마 받기로 계약하고 왔어? 그게 예산안 승인이죠? 단기순이 20억 받기로 했어? 그것만 받고 팔았어? 확말 죽으려고.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단기순이익은 잔금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를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계약서를 해석을 해봐야 된다. 종합수지 예산이다. 그런데 그럼 농협협동조합에 우리 농협협동조합에 그러면 원래 3천억을 빌려주기라고 말했나 2천억을 빌려주기라고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거는 그럼 어디에 나타났냐? 그거는 최고 좋은 거는 어디에 보면 이해가 가장 빠르냐 하면 자, 이 해에 결산을 한다 치자. 결산을 한다 치면 어디를 보면 아냐? 결산을 한다 치면 이거 아니네. 결산을 한다 치면요. 잠깐만. 이게 어디 그 올라가 있나? 올라가 볼게요. 어? 이 농협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교재에 작년에 이거 올릴 거잖아. 올릴 거다 치면. 그럼 전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농협의 재산이 얼마냐?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이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재산상태표다. 내 재산이 얼마다. 그 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재산상태표니까 우리 농협의 재무상태표 재산상태는 얼마냐? 요게 정기지요.
요거는 원래 우리 이제 지금 결산할 때 들받아보는 거고, 정기에, 요 언제? 정기는 언제나? 1기 12월 31일 날.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재산이 얼마인 거를 보면 되지. 전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재산이 얼마냐. 보면 이게 쭉 재산 목록이란 말이에요. 재산 목록에 말일날 딱 보면 요거다. 자산 총계, 재산 총계라는 거잖아. 요거는 전년도죠. 요 위에 정기 보이시죠? 전년도 연말에 2,859억의 재산이 있었으니까 12월 31일에 있었으니까 1월 1일도 2,859억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겠죠.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협은 2,859억을 누구한테 맡겼다? 조합장과 직원에게 재산을 맡기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돈 2,800 가지고 받기로 지난해 11월 말에 계약을 했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아까 우리가 봐왔던 그놈이다. 이놈이다, 이놈. 여기서부터 주계약서는 이놈이다. 즉, 이 말인즉슨 2,800 아까 몇십억이었어요. 정기 재산이. 이 말은 뭐냐면 2,860억이라 치자. 2,860억을 요게 전년도 말 12월 31일 날 우리 조합원 재산이잖아. 이 돈을 올 1월 1일부터 빌려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얼마를 벌어다 줄래? 그 계약서를 쓰는 거다.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를 줄래? 중도금은 얼마를 줄래? 잔금은 얼마를 줄래를 이제 하고 찾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 주계약서를 먼저 우리가 훑어보고 이 계약서에 얼마를 계약했는지를 알고 난 뒤에 뭐를 봐야 된다? 결산서를 이제 들받아 봐야 된다. 그럼 이 계약서에 물론 결산서에 이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축약에 관한 거죠. 여기에는 아주 세밀하게 계약서가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보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사람은 복습하고 머리에 익힌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매출액이라는 말.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물건을 판 돈이다. 예를 들면 우리 조합원에게 비료를 만약에 1,000만 원에 떼왔어. 공장에서 1,000만 원에 떼온 요 원가라 떼와서 원가가 아니라 매출 원가지. 원가라 1,000만 원 떼갖고 2,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 마진 붙인 거죠. 마진 100%다. 배로 붙였으니까 100% 붙였다 이거. 그러면 이 2,000만 원의 조합은 이제 팔았지. 그러면 원가 빼고 얼마 남았어? 1,000만 원 남았지. 1,000만 원에 떼와가 2,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 남았지. 요와 같은 원리를 여기에 딱 찍어놨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팔았는 돈이다. 즉 2,000만 원 받고 팔았다. 여기 매출액이라는 말이다. 판 돈. 매출이라는 말은 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판다, 판다. 그럼 판 금액. 매출액이라는 것은 판 금액이라 판. 제품을 팔았는 금액 총 받아. 물건 비료 팔아가 총 얼마 받았어? 2,000만 원 받았다. 누구한테? 그걸 매출액이라 그런다. 2,000만 원 받은 금액. 매출 원가. 판 물건 비료 공장에서 얼마에 때 왔어? 1,000만 원대 왔다. 요 놈을 뭐라 한다? 매출 원가라 한다. 그러면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다.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영업 수익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다. 매출액과 영업 수익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때부터 이제 말이 헷갈린다. 영업 수익은 매출액은 영업 수익과 같은 말이다. 영업자가 들어가는 회계 단어 중에는
영업 손익이 있고, 매출액은 비료 팔았는 돈이다 했다. 2천만 원. 매출 원가는 1천만 원. 비료를 떼온 가격이랬다. 그러면 얼마가 남았다? 1천만 원이 남았다. 이것을 매출판 총이익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원가 제외한 수익, 원가를 제외한 수익을 매출 총이익이라 한다. 그러면 매출액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다? 영업 수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똑같이 쓴다. 다음 페이지 가면 영업 수익이라고 나온다. 매출 원가란 말은 영업 비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을 헷갈리는 데 있어서 한 단어가 더 있다. 자, 원래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뭐냐? 영업손익이다. 영업손익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 세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영업손익은 영업해서 이익이 나면 영업수익이 되고, 영업이익이 되고, 그럼 영업손익에는 또 뭐가 나눠지냐? 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고 상관비를 빼면 그러니까 자, 이제 단어를 해석해야 돼. 영업손익과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은 다 다르다.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영업손익에서 영업손익은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손해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손익이라는 자는. 그럼 영업손익이 플러스면 이익이면 영업이익이라고 표기해도 똑같은 말이다.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영업손실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손익이라는 말을 써놓고 마이너스를 쓰면 영업손실이라고 해놓고 영업손실 5억 이 말은 영업손실 5억 이 말은 영업손익 마이너스 5억이라는 뜻이에요. 영업이익 10억 이 말은 영업손익이 플러스 10억이 있구나 이래 쓰는 말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에 따라 영업이익이라고 불러도 되고 영업손실이라, 마이너스 영업손실이라 불러도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영업손익이라 써놓고, 마이너스면, 우리가 읽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영업손익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구나.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회계장부에서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는 부호로 표기하지 않는다. 마이너스는 금액에 5억 마이너스면 5억 해놓고 갈로를 딱 쳐놓는다. 그럼 이건, 이 농협은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5억이네? 즉, 영업손실이 5억이네? 이래 읽으면 되고, 요 마이너스, 갈로를 해도 마이너스고, 삼각형을 해도 요게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앞에 삼각형이 붙어 있으면 회계에서는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된다. 갈로를 쳤어도 마이너스라고 해석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 일단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까지 이제 한번 보셨습니다. 이 계약서라고 했다. 주계약서라고 했다, 이거. 그러니까 주계약서니까 잘 봐야 된다고. 주계약서라고, 이거. 그러니까, 자, 총 원래 얼마나치를 팔겠다고 약속을 했냐. 전년도는 얼마나치 팔았냐 하니까 163억 원어치 팔았다. 전년도는 163억 원어치 팔았는데, 올해,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얼마냐? 전년도라는 게 올 연말 예상이라고, 요게. 연말 예상에는 163억 정도 팔 것 같은데, 계획은 얼마 팔기나? 169억 팔기라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원가는 이거 얼마 드는데, 올 연말에 원가가 89억 들어가지고 163억을 팔 것 같는데, 내년에는 90억을 들여가지고 169억을 9억을 받고 팔겠다. 이 원가에 들어온 물건을 109억을 받고 팔겠다. 그러면 얼마 남는데? 73억 남는데 원래는 얼마? 73억이. 자, 얼마 남는데? 매출 총이익
올해는 78억 낭굴 난다. 원가 빼고 얼마나 벌기인데 78억 벌기다. 그럼 뭐 작년에 작년에 올 연말에는 얼마 벌기 같은데 내년에는 계약할 때 78억 계약하겠다. 그럼 지금은 74억. 지금은 74억을 원가 빼고 벌지 싶은데 올 연말이 되면 요 연말이 안 돼서 요걸 언제 만 거냐? 요 예산을 11월 달에 만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추정치를 적어 놓는다고. 어떻든 그래서 해서 요렇게 했다고. 78억을 낭구했다. 원가 빼고 벌겠다. 그럼 작년 내년보다 얼마를 더 벌겠다고 써져 있냐? 원가 빼고는 4억 2,829만 8천 원을 원가 빼고는 내년에 더 벌게. 원래 예상되는 금액은 더 벌게라고. 그래서 더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직원들도 더 벌고 더 가져가야 되고 뭐 조합은 또 더 주고 싶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물건을 많이 팔고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이익을 많이 내자. 이것까지는 직원들이 가만 안 놔도 엄청 잘 짜옵니다. 예, 뭐 어차피 돈 많이 벌어야 뭐 직원이 가려가든 조합원이 묵든 간에 어차피 여기까지는 이제 직원들하고 서로 언쟁이 안 생겨. 뭐 많이 벌어야 직원들도 뭐 좀 더 주고 조합은 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직원의 이해관계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살짝 오더라, 나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나차 볼 수도 있어요. 나차 볼 수도, 우리가 볼 줄 모르니까 나차 볼 수도 있는데 이거조차 나차 오면 그건 잘못 계약서 안 쓰겠다는 말이랑 똑같겠죠. 자, 어떻든 일 안 하겠다 소리랑 똑같을 수도 있고, 자, 어떻든 그래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시끄럽다. 원가 빼고 78억이 난가가. 그럼 이 조합은 다 주냐? 그럼 우리 월급은 묻자라고. 이제 이 말 나오겠죠. 그래서 월급을, 인건비를 28억 가져가겠다. 이래서 난 거지. 그럼 인건비를 작년에 얼마가 가냐? 작년에는 26억 올 연말에는 26억 가가 싶은데 내년에는 우리가 28억 가갈란다. 가갈 수밖에 또 모르겠죠. 임금 인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등등. 그럼 왜 올랐는지를 이제 내주가 찾아야죠. 요 놈이 이제 2억 1,500만 원 직원이 더 가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직원 들어갈 때 이제, 그럼 직원들 걸 따질 때는 뭘까 따져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직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계약서상에는 얼마 들어갈 기라고 수원을 보려면 인건비 정액하는 요거 2억 5천 더하기, 일반 퇴직급여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특별퇴직급여 있으면 그거는 뭐 감안하셔요. 그거는 특별한 해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뭐 직원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으나 그건 올해만 적용돼야 될 건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봐야 되냐? 경비를 봐야 된다. 이 경비가 쏠탄쳐 경비가 직원 임금 28억인데 경비가 20억이라고? 그럼 이 경비 중에서 뭘 넣냐? 인건비성 경비가 있고, 인건비성 경비가 있고, 인건비성을 제외한 경비가 있어. 이걸 볼관해야 돼. 그러면 이걸 볼관해야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들이 수혜액이죠.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는 그럼 어디서 갔냐, 찾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인건비성 경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건비 경비가, 그, 어느 항에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잠깐만 보셔요. 이게 160페이지잖아. 160페이지 중에서 이제 어디에 인건비성 경비가 들어가 있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관광농협이라는 곳의 예산 아니에요. 예산. 이걸 빚을 필요가 있나? 이걸 빚을 필요가 있나? 자, 잠깐만. 자, 관광농협의 예산안을 한번 보겠다. 자, 잠깐만요. 자, 보여줄게요. 자, 불러오겠습니다. 그 파일 한번 봅시다. 강의 파일을 여는데, 강의록에 관광,
관광, 어, 잠깐만요. 이거 있었는데 내가 참 날아가 붙지? 음, 음.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참, 죄송합니다. 네, 여기 강의 교재 파일 추가. 잠깐만요. 어,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파일을 조금 헷갈리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깐요. 강의 파일, 있고요. 강의 파일, 강의록, 강의 파일이 아니지. 교재, 교재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경비가 많이 있었죠. 경비 중에 이제 아까 인건비 성경비하고 뭐하고 인건비 외경비를 나눠봐야 되죠.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 해년도가 아니라 금액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어떤 양식을 띠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여러분 예산서에 있어요. 양식 예산서 똑같습니다, 전국이.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성경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인건비 성경비를 찾아내야 되는데, 인건비 성경비 어디냐? 파일 좀 커놓으니까 이게 되게 늦게 뜨네. 인건비 승경비가, 예, 잠깐요. 인건비 승경비가 인건비 승경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명세에 있는데, 경비의 이 인건비 승경비를 안 나눠져 있는 데도 있네.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잠깐만요. 이거 못 때우네. 컸어. 복리후생비에 이제 있는데, 이렇구나. 자, 이게 이제, 이게 그 전체, 이 파일 왜 이러지?
아, 이거 맞네. 자, 여기서, 판관비. 수주예산 신용액이 넘어갔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형태로 뜹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임금, 제수당, 이렇게 다 뜨죠. 기능직 몇 명, 뭐,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정기성과급, 이렇게 다 뜹니다. 요거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좀 키워서 한번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산출 금기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비, 중식비 다 나오죠. 중식비, 야식비 나옵니다. 요 급식비 요 급식비가 나오죠. 요게 급식비. 여기 요 급식비 나오죠. 요 보셔요. 그 다음에 여기 급식비 넘어가면 업무 활동비 중에 복리후생비라는 개정과목이 나오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를 우리는 볼관해야 된다는 거야. 복리후생비를. 그러면 이 농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자료하고는 금액은 다른데,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가 이게는 얼마가 돼 있느냐? 복리후생비가, 잠깐만요. 계약직 시급. 복리후생비가, 우리 지금 교재에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교재가 아니고 참 예산이 얼마 잡혀 있냐면, 이 계약서에는 얼마 되어 있냐면, 복리후생비가 신용, 합산 일반, 신용 일반 합산이 안 되나? 사무소에 신용 합산이 복리후생비가 5억 9,990만 원, 5억 9,990만 원, 신용 합산. 연산사. 자, 신용 합산이 5억, 아까 9천 얼마더라? 잠깐만요. 예. 합산 5억 9,990만 원, 5억 9,990만 원. 예. 5억 9천, 아니, 5억, 아니야. 5억 9,990만 원이다. 자, 일단, 이와 같은 도표에 있는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복리후생비 합계가, 이거는 다른데, 양식만 보여주는 복리후생비 여기 있죠? 복리후생비 합계가 요거라. 5억 3,200이네. 그죠? 복리후생비 합계가 5억 3,200이다. 근데 이제 여기 5억 9,900이더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료는 5억 9,900인 걸로 보여요. 5억 9,900, 그러면 이 중에서 경비 중에 5억 9,900만 원이 뭐다? 인건비 성경비다. 즉,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우리는 복리후생비를 올 연말 추정치를 찾고 내년 계약서에 얼마 정량 찾으면 차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올 연말에 만약에 모으기다. 그러면 9,900만 원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인건비 증가하는 거 2억 5천, 5,200, 일반 퇴직가 52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가하는 게 만약에 1억이다 치면, 복리후생비가 증가하는 게 1억이다 치면, 직원들은 3억 6천, 700만 원, 3억 6,700만 원을 직원들 전체 수혜액이, 원래 증가한 수혜액이 3억 6,700. 그러면 3억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억 7천이라고 왜 이걸 쪼가야 가야 되냐?
이 친구들이 3억 7천을 더 가져가겠다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승인 아예 안 난 아닌데, 승인하면 이렇게 가져가겠죠? 더 가져가서 뭐 같이 더 가져가려고는 절대 안 하겠죠? 자, 3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을 더 가져가려 했다. 그런데, 그럼 조합원 자태는 얼마를 더 주려고 하냐? 조합원 자태 직원이 벌어주는 돈은 뭐다? 영업손익이다. 영업손익은 작년 연말에 19억 2,7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내게 했다? 19억 500만 원을 내게 했다. 자기들은 3억 7천을 더 가져가고, 조합원한테는 얼마를 더 주겠다고 계약서를 들고 왔다? 마이너스 2,214만 원을 적게 주겠다고 계약서를 써갖고 들고 왔다고, 이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계약서에 도장 찍겠어요? 자, 직원들의 아까 원래 수혜 증가액은 3억 약 7천이었다 했죠. 그 이유는 인건비에서 2억 1,500, 그 다음에 퇴직금에서 5,200, 그 다음에 뭐라? 복리후생비에서 약 5,990만 원. 아니다, 아니지. 그럼 1억, 약 1억이 올랐다 치면 1억이 올랐다. 그러면 합치면 3억 8천, 3억 7천을 더 가져가고 직원 더 가져가겠다. 그 대신에 당신들은 2,200만 원 작게 줄게. 이런 계약서를 들고 갖고 계약을 하자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럼 이따구 계약을 해놓고 연말 내가 여기서부터 더 벌었네, 덜 벌었네 하면 되겠냐고, 이걸.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최근 3년치 손익, 그리고 원래 가결산을 평균을 내가지고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거기다가 뭐를 한다? 의지 목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어떻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너무 직원들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직원들 입장에. 그러면 그러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 왜?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 늘 오랜 기간 내면 낼수록 평균 평균 영업 손익이 잘 나오겠죠. 그래, 물론 오래 하면 이제 조합은 손해지. 예전보다 자꾸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어쩌냐면 5년치를 평균 내본다. 영업 손익 5년치를 평균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지 목표 얼마를 더 세우는 것이 직원들하고 이제 우리 조합은 훨씬 손해죠. 왜? 계속 영업 손익은 오른 상황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거꾸로 내리박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거꾸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된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자, 근데 그 가다가 보니까, 뭐가 빨리 인건비하고 관계가 가다 보니까 뭐가 빨리 나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놈이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그 형태의 폼을 한번 더 봐야 돼. 영업손익까지 보세요. 영업손익까지. 자,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손익.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무조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매출 원가 뺀 금액이 1,000억이다. 천억이다 칩시다. 1,000억이다. 1,000억이면. 그럼 여기서는 끝나냐? 자, 이건 원가만 빼고 이익이잖아요. 직원 월급도 줘야 되죠, 이제. 그럼 전기세, 물세, 등등, 이자, 비용, 등등 쭉 내야 되지. 이자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가에 있는데, 어떻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더 비용을 빼는 용어를 판매비와 관리비라 한다. 이 돈이 여기 판매비 관리비에는 인건비, 퇴직금, 감가상각비, 개손상각비, 쭉 이래 있다. 모든 비용, 수도 광열비도 있겠죠. 수도 광열비 쭉 이렇게 있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을 해보자.
처음에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5단계로 끄집어내냐? 얼마에 떼와서 얼마에 팔래? 매출액, 영업수익이라고 같은 말을 했다. 매출 원가. 요 놈을 뺀 돈이 2천억에, 천억에 떼와가지고 2천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원가 빼고 천억이다. 여기 매출 총이익이다. 여기에서 인건비, 즉, 등등등등 이런 걸 빼는 거, 이걸 판관비를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를 한다. 자, 판관비는 어떻게 해석하냐? 판관비는 우리 농협의 비료를 갖고 왔죠? 천억에 떼서 갖고 왔지, 여기에 비료를. 여기 딱 갖고 들어오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뭐다? 영업비용이다. 그러면 창고에 천억의 비료를 세웠어. 요거는 원가죠. 매출 원가. 근데 요걸 팔았어. 여기 200억을 받았어. 2천억을 받았어. 그러면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1,000만 원이 남았죠. 그럼 이게 전부 다 우리 이익이냐? 아니, 이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파는데 사람이 있었겠죠. 전기도 써놨겠죠. 물도 썼겠죠. 그래서 이기에 창고에 가져온 원자재, 그 원가 상품, 이놈을 팔릴 때까지 2천억을 받고 팔 때까지는 수없는 노력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가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파는 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 비료를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판매비, 그리고 이 비용을 팔릴 때까지 터지지 않도록, 섞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것을 팔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다. 즉, 우리 농협협동조합의 상품을 창고에 있든지 금고에 있든지 간에 상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데 들어간 모든 재반 비용들을 다 합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다. 그러면 비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우선 있다. 하나는 원가가 있고 1,0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등 포함된 판매비와 관리비 두 가지 비용이 일단 발생을 했다. 그러면 1,000억을 남겼는데 원가 빼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만약에 900억이 들어갔다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빼면 100억이 남았죠. 이 100억은 뭐예요? 100억은 원가 빼고 물건 팔아서 2천억 받고 팔아갖고 원가도 빼고 직원들 월급도 전기세도 다 주고 비용이라는 비용 다 제하고 여기에 남은 거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벌린 돈, 요 돈을 뭘 한다? 영업손익이라 한다. 영업수익과 헷갈리면 안 된다. 영업수익은 팔았는 돈을 말한다. 영업손익이라 한다. 플러스니까 영업이익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영업이익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플러스니까. 만약에 적자가 났다. 만약에 인건비하고 이게 900억이 나간 게 아니라 1,100억이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억이 될 텐데 영업손익 갈로 열거나 갈로 치고 100억 하거나 아니면 삼각형 해놓고 100억 했다 치면 이거는 영업이익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영업손실 100억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5단계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결산해서 볼 때 가장 먼저 보고 중요하게 봐야 한다. 왜? 여기까지는 직원들이 벌어준 성과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돈을 얼마 받기로 했는데 지금은 얼마 가지고 왔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계약서상에 얼마 가져다 주기로 했냐? 이 돈을. 자, 요거죠. 자, 종합수지예산서. 매출액, 총, 원래 계약할 때, 작년도에 이제 원래 결산할 때 그걸 계약했는데, 1,700억을 벌기로 했고, 170억을 물건을 팔기로 했고, 원가는 90억이 들어가겠다고 계약서에 썼고, 이익은
78억을 낭국했다고 했고, 원가 뺀 이익, 원가 뺀 이익을 78억을 낭국했다고 했다. 매출 총이익 78억을 낭국했다고 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하고 뭐 퇴직금하고 전산비용하고 뭐 여기 경비하고 직원 복리후생 포함되어 있죠. 등등 다 퇴직금, 특별퇴직금 또 1억 5백 주고 쭉 다 하고 나니까 원래 내년에는 얼마 벌어주겠다고 했느냐 하면 현관비 59억을 쓰겠다. 직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직원 인건비하고 다 빼고 직원들의 5년한 성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200만 원이지. 저건 19억을 벌어주겠다. 이래 했는데도 계약을 해붙다는 거잖아, 지금. 자기들은 3억 이상의 이익을 보고 우리는 2천만 원 손해보라고 하는 계약서 들고 왔는데 우리가 잘 몰라고 계약을 해붙다 치다. 그러면 요 놈이 이제 그래 계약 했기나 말했기나 간에 그럼 계약은 끝났으니까 이거보다 더 벌었냐 덜 벌었냐를 보게 되는 게 뭐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볼 손익계산서다. 즉 잔금을 얼마를 받을지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장부가 뭐다? 그 장부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보고자 했던 결산서다. 결산서 차례는 이래 되어 있다.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청에서 자본변동표, 결산보증보고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속명세서라는 놈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부속명세서를 안 보고 승인을 했다. 잔금을 다 받다고 박수를 쳤다? 그거는 책거풀만 보고 안에 내용 다 봤다고 난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농협의 8, 90% 이상이 대의원님에게는 이 부속명세서를 안 준다. 심지어 감사이사 자체도 안 주는 농협이 다는 반 이상이 넘는다.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 누구도 부속명세서라는 서류 이름을 알고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왜? 우리는 농협의 이사고 대의원이고 감사이면서 농협협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산 때 봐야 되는, 계약서 때 봐야 되는 서류 이름조차 모른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조합은 뿐만 아니라 대의원, 이사님들, 감사님들 중에서도 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없는 줄 아니까, 있는 줄 모르니까 줄라 소리도 뭐하고 이름을 모르니까 뭘 줄라 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안 붙여주니까, 안 붙여서 내주니까 없는가 보다. 그 감사 자체도 감사기관에도 이름 자를 빼고 감사해라. 그렇게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떤 감사님은 이런 자료를 안 주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 보고서에 뭐라고 쓰냐? 부적합이다. 적정, 부적정, 한정, 있던데. 하여튼, 그래, 있어요.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도 모르는 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기도 하고, 물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든. 그래서 이 부속명세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속명세서가 포함이 되면 최소한 농협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6, 70페이지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돈이 없는가 있는가를 5분 결산서 할 때 최고 먼저 봐서 보고 이 결산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 풀 버전을 갖고 오라. 그러고 결산서도 풀 전체 걸 다 내놔라. 부속명세서 포함해 내놔라고 해야 된다. 그럼 이거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리가 몰라서 단합을 못해서 그런 거지. 안 주면 결산 승인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붙여줄 수가 없겠죠. 대의원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농협이 잘 없으니까 결국은 부속명세서를 아직도 안 붙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제 결산서를 본다는 거지. 보면 계약서를 같이 나누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산서 중에 최고
한 장만 딱 봐라. 보자. 난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모르니까 하나만 주구장창 보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완벽한 해석은 안 되지만 결산서 1번이 최고 앞에서 두 번째 그 앞에 거는 뭐 잘했다고 자화자찬 한글로 쭉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장님과 직원들이 사업을 너무 잘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주기로 했다면 쭉 있었는데 그거는 내가 요런 게 잘못돼가 올해는 이랬습니다.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고, 다 자기 자랑들밖에 없더라. 별로 읽은 재미도 없고, 안 봐도 된다. 그 1-1은, 안 봐도 된다가 나는 안 본다. 그럼 1-2, 여기 아까 사업 계획 때 실적이죠. 우리 아까 사업 계획 예산, 계약서에 봤죠? 사업 계획. 얼마나치 팔고, 얼마나치를 팔겠다, 뭐 이런 등등 했는 사업 계획이죠. 그 계획서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 계획은 얼마 했는데, 계획은, 여기 아까 계산서에, 아까 계약서에 있던 계획이에요. 그죠? 경제사업 총액은 얼마를 하겠다. 이거 다 계약서에 있던 거야. 계약 금기 계획은 요건데, 계획은 요거다. 그런데 실적은 요거다 하는 거죠. 실적. 정기 실적은 이거다. 전년도보다 얼마 더 벌었다, 뭐 덜 벌었다. 그 계약서에는 요래 돼 있는데 얼마 더 벌었다.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럼 어떻든 간에 이 농협은 급격한 차이가 있네요. 그죠? 구매사업, 즉, 조합원한테 물건을 팔았는 사업이 안똥가리가 나쁘다. 이 해는 구매사업 조합원한테 파는 걸 얼마 팔았나니까? 22억을 팔았는데, 팔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40억을 팔았네. 높아졌구만요. 줄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 계획보다 엄청 많이 팔았으니까 떼돈이 벌리겠다. 근데 벌린지 안 벌린지 봐야지만, 어떻든. 그와 같이 돼 있다. 자, 이와 같이 돼 있으면서, 그럼 어딘 걸 볼 거냐? 최고 먼저 이제 봐야 될 거는, 중심에 놓고 봐야 될 거는, 하나만 딱 본다 치면, 하나만 딱 본다 치면 뭘 보냐? 요 번만 본다, 요걸. 최고 중요한 표 중에 하나다, 이게. 요게 표다. 요 표가 결산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서에 써져 있던 금액이 그대로 써져 있죠? 매출액이라는 거. 얼마나씩 팔기로 했다? 계획은 169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다. 그다음 원가는 90억을 들어가기로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거기 계약서에 다 있었죠? 금액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를 남기기로 했냐? 78억을 남기기로 했다. 요 계약서지요. 계약서에 적어져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거 그때 해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직원들은 더 가져가겠다. 인건비 등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주겠다고 했다고? 19억을 벌어주겠다고 계약서에는 써놨다. 이 19억은 작년보다 적게 벌겠다? 2천 몇백만 원 적게 벌겠다고 해라는 것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 19억을 지난번보다 2천 몇백만 원을 조합원들한테는 작게 주고 우리는 3억 몇천만 원을 더 가져가겠다. 그런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도 이 앞에 거보다 작게 줘갖고 직원들을 그만해 가면서 우린 더 주라 아프다. 그런데 이 실적이 뭐다? 19억을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16억밖에 안 가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래 보면 작년보다는 얼마가 떨어지겠나? 작년보다 우리가 2,100만 적게 가기로 했잖아요. 작년보다는 약 3억을 조합원한테 우리 계약서보다 작년보다 3억 적게 주고 계약서보다도 2억 6천만 원을 적게 주겠다는 거잖아. 이런데도 아마 이때 이 농협도 특별상여금을 줬지 않겠냐 싶다. 왜? 왜 줬겠냐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
직원들 성적은 계약보다도 못 미쳤고 전년도보다도 훨씬 못 미쳤는데 여러분이 뭐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상여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아는 거는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이 우리 이익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다. 잔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야, 영업이익이 적게 났는데 어떻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계획보다 더 나쁘지? 이것만 치다보고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주게 하면 작년보다 우리가 5천만 원 더 받았네? 그럼 뭐 직원들 특상 주고도 우리가 작년보다 5천만 더, 계획보다 5천만 더 받았네? 작년에는 얼마 받았냐? 그게 이제 궁금해지네.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작년계 당기순이익은 이 도표 말고 이것을 더 세밀하게 적어놨는 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야. 손익계산서 통합. 이게 아까 계약서상의 주계약서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 작년에는 그러면 이 농협에는 당기순이익을 얼마 냈냐?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이 농협 최고 끝머리 가면 나올 텐데 당기순이익은 얼마였냐?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였냐를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앞에 끼 당기고 뒤에 끼 정기란 말이에요. 원래는 요래 냈는데 아까 뭐 10억 7천만 당기순이익 작년보다 작년에는 12억이나 냈죠.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12억 2170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당기순이익은 뭐다? 잔금이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비교해 볼 필요도 없다. 잔금이니까 영업손익만 1차적으로 봐라. 그걸 보고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하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지금 보지 말자. 그러면 영업손익에서 계약서보다 2억 6천5백만 원을 작게 했다는 거죠. 여기 계약서 아까 이제까지 했는 그 계약서를 그걸 다 본 거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당기순이익이 가짜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당기순이익 가짜백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물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직원들 대표를 줬고 한 채는 우리 조합원이 직접 임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세 나오는 건 영업 외 수익이라고 했지. 그럼 영업 외 수익이 있으면 영업 외 비용도 있겠지. 왜? 우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를 줬다 쳐도 건물에 뭐 수도 뗀 거 터졌다. 그러면 집 주인이 고쳐줘야죠. 그럼 비용이겠죠, 그거. 세금도 우리 내야죠. 그것도 비용이겠죠. 이와 같은 이 건물에 대한 세금과 이 건물의 망실로 인해서 들어간 제 비용들을 우리는 영업외 비용이라고 직원하고 상관없이 들어간 돈이라 우리는 그래서 영업외 비용을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90억짜리 빌려준 이 빌딩에 빌려준 여기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직원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투자해서 벌고 있는데 들어간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고. 여기는 영업 비용과 판관비가 있고 여기는 영업 비용이 있다는 거지. 자, 교육지원사비는 일단 안 본다. 교육지원사비는 없다고 보고 제껴놓고 교육지원사업순비는 제껴놓는다. 이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없다. 그러면 영업수익이 원래 얼마였어요? 자,
16억 3,900. 16억 3,900. 그럼 뭐여서? 영업의 손익 있죠? 요거는 직원들하고 상관없이 투자했다 치면 예를 들어 여기 중앙에 출자 배당도 시키고 또 뭐 우리 건물 또 만약에 임대해 준 게 있으면 그 비용도 시키고 등등 기타 비용은 영업의 손익에 포함시켜도 전혀 상관없다. 이 기타 비용은 영업의 손익에 이것도 상관없는데 보편적으로 기타 비용은 연합 RPC가 있으면 연합 RPC에서 돈이 남았다. 그럼 우리 투자했죠. 연합 RPC에 얼마 투자해놨지 우리.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여기 적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건 뒤에 가면 또 뭐로 영업손익에 다 합해져 본다. 그래서 그러면 직원이 벌어다 준 돈 16억 3,946만 9천 원. 그 다음에 직원하고 상관없이 영업손익이 얼마다? 4억 551만 천 원. 그러다가 190만 원, 200만 원 더하면 4억 755만 원. 그러면 4억 755만 원이라 치다. 4억 755만 원이라 치다. 그러면 자, 직원한테 벌어는 돈이 16억 3,900. 직원 아니고 벌어는 돈이 4억 7,500. 그러면 원래 우리 조합원의 원래라는 건 뭐요? 단기지. 단기 우리 조합원의 순이익은 얼마요? 21억이어야지. 이 두 개 합치면 21억이잖아. 21억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원래 우리 조합원의 단기순이익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영업 직원들이 벌어다 준 돈, 직원하고 별개로 벌어준 돈, 두 개 벌어주는 돈, 그 두 개밖에 없단 말이다. 이것은 아무리 큰 삼성전자도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직원들이 벌어준 돈하고 투자자가 번 돈하고 두 개 나눠져서 모든 회계장부의 이익은 영업 손익과 영업 외 손익으로 나눠서 이것이 두 개 다 합한 것이 단기순이익이라고. 이거는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다 똑같다고. 세계의 기업들이라는 기업은 똑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순이익이라고. 왜? 단기순이익이라는 건 원래 내 순수한 이익이란 뜻이잖아. 내 순수한 이익은 직원들이 벌어다 좋은 것도 내 순수한 이익이고, 내가 직원하고 상관없이 투자자가 돈 벌어둔 것도 원래 순수한 이익이잖아. 그 두 가지 이익 말고 무슨 이익이냐고. 그러면, 로또 복권 걸렸다. 로또 복권은 직원이 벌어다 준 게 아니잖아. 내가 운이 좋아서 직원하고 상관없이 당첨된 거잖아. 그것도 영업의 손익이라고. 로또 복권도.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버는 돈도 직원이 발로가 열심히 뛴다고 땅값이 올라가나? 그건 땅 팔아가 버는 돈도 영업의 손익이라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익 말고는, 손익 말고는 없다고. 그래서 회계에서는 손익은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손익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합치면 얼마라고? 21억이잖아. 그런데 왜 10억이냐고. 여기서 우리가 중도금을 봐야 된다. 여기서 중도금이 왜 그러면 10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냐? 어디서 차이가 나냐? 중도금. 중도금이 바로 뭐냐? 중도금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에게 무상농자재 교환권을 줬든지, 안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대의원님들하고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외국에 선진국 견학을 간다고 돈을 들고 갔든지, 구경 갔든지, 양주를 먹었든지, 그와 같이 조합원의 몫을 중간에 썼던 돈이 어느 계정에 조합원에 줄 중도금을 썼는 자리가 어디냐? 교육지원사업 순비라는 거다. 교육지원사업 순비가 얼마가 빠져나갔다 해서 10억이 차이 났죠? 당기순이익하고 우리 계산은 당기수익 10억이 차이 났잖아. 정확하게 10억 239만 9천 원. 10억
39만 9천 원이 교육, 아니다, 맞는데? 교육지원 사업 순비가 왜 여기나? 아, 이거는 플러스네. 자, 교육지원 사업 순비가 8억 5천. 중간으로 8억 5천이 중간 배당으로 나갔다는 거지. 중간에 중도금으로 조합원한테 나갔다는 거지. 그럼 이 돈은 당기순이익에서 여기에서 빼면, 요 돈을 빼면 8억 5천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요 세전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즉, 요거는 어떻게 계산대가 나왔냐? 요거는 영업손익, 영업손익 더하기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 그럼 요게 일반 순이익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여기서 중도금 얼마를 뺀다? 조합원한테 비료 상품거 준 거 8억 5천, 교육 지원 사업 순비라는 놈을 뺀다. 교육 지원 사업 순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 지원 사업 순비라는 거는 교육 지원 사업이 중도금이야. 중도금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신문도 주고 뭐 이런 그 비료도 주고 이렇게 준다고. 그런데 신문을 예를 들어 말하면 중앙에서 한 부당 10,000원에 가져와서 줬다. 그럼 우리 조합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교육 지원 사업비를 중도금을 현찰로 안 주고 신문을 사가 준 거야, 중도금으로. 그런데 이 신문을 그냥 주면 지나게나 다 보려니까 꼭 볼 사람만 봐라. 이래가지고 신문을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은 네가 내라, 조합원이. 그럼 조합원이 1,000원 낸 돈은 농협에 다 들어오겠죠? 그럼 이익을 잡아야지.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비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사업 순비라는 말은 조합원한테 준 돈, 조합원한테 실질적으로 집행한 돈,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집행했다, 10만원짜리 1,000명이 줬으니까. 근데 하나 앞에 10,000원씩 받았지. 그러면 1,000,000원을, 1,000원씩 받았지. 그러면 1,000,000원이 들어왔지. 요 1,000,000원 들어온 돈을 교육 지원 사업 수익이라고. 요 1,000,000원 준 거, 그 우리 신문값 준 거, 요걸 교육 지원 사업 비용이란다. 그래서 1,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900만원이 남는 요것을 뭐라? 교육지원사업 순비라고 말한다, 이 말. 그래서 교육지원사업비 순비는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나간 중도금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 중도금을 빼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합쳐보고 어느 놈이 많은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잔금만 놓고 자꾸 많냐 작냐를 따진다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 실질적으로 번 돈이 작년보다 얼마가 많느냐를 말해야 되는데 이 중도금을 계산을 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메트로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5억 받았잖아. 그러면 총 10억을 받았는지 총 9억을 받았는지 보려면 이 세 개를 더해봐야 10억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러니까 농협에도 이 중도금을 얼마인지를 알아야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야. 총 수입이, 총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농협의 총 단기 순이익은 아까 봤듯이, 아까 여러분하고 같이 봤듯이 무슨 이익밖에 없다. 직원이 벌어준 이익 16억, 직원 A에 벌어준 이익이 영업의 손익 요거 합쳐서 4억 7백. 이 돈하고 요 세 분류를 합하면 이게 뭐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단기, 원래
직원이 벌어준 돈, 우리가 직원하고 상관없이 번 돈 다 합치는 올해 순이익이어야지. 단기 순이익이라야지. 이걸 올해 순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이어야지. 그런데 봐보세요. 이걸 세 개 다 합치니까 이거 얼마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세 개 합치니까 얼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자. 자, 이거 이제 엑셀에 들어가서 제가 계산해 볼게요. 얼마냐? 자, 원래 직원이 벌어준 돈 1639469, 1639469 더하기 뭐야? 직원하고 상관없이 벌는 돈 손이 이거 뭐야? 4055 하나하나, 4055 하나하나. 그 밑에 얘는 똑같은 거지만 1912. 이 시놈을 합해니까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세 놈을 합하니까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하면 204 6892 204689이라고 이거 영업손익 요거 더하고 직원하고 상관없이 벌린 돈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요 금액이 나왔다고 요거. 근데 여기서 이게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잖아. 그런데 잔금은 중도금이 얼마야? 중도금이 교육지원 순비 8억 5,200 이거죠. 8호 둘 하나 36. 8호 둘 하나 36 이걸 뺀다. 빼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빼기 요거죠. 852 맞지? 엔터는 얼마가 나오냐? 1194756 나온다고. 이게서 중도금 8억 5천을 빼니까 1194756 요게 나온다고 요거. 세금 떼기 전에 당기순이익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세금만 떼면 이제 우리 조합원들 몫인데. 자, 어떻든 요까지 세금 떼기 전까지 당기순이익은 실제로는 20억 4,600이었는데 요거 세금, 중간에 우리가 중도금으로 8억 2천을 줘버리니까 8억 2천을 줘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얼마더라? 11억 9,400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작년에 영업손익은 봐봐. 이 영업손익이 줄었는데 계획보다 이만큼 주고 작년보다 훨씬 더 줄었는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5천만 원이 늘었냐는 거야. 이거는 중도금을 작게 줬다는 거지. 왜? 중도금을 8억 5천 원래는 줬는데 작년에 얼마 줬는지 한번 볼까 이거. 작년에 얼마 줬는지 어디 나오냐. 작년에 얼마 줬는지 보려면 이 도표의 세부 내용을 더 세밀하게 적어놨는 게 손익계산서 통합이라는 거다 이거야. 이거지. 손익계산서 통합 맞지? 자, 그러면 야들은 작년에는 그럼 얼마가 중도금을 줬냐? 교육지원 사업 비용 있죠? 작년에는 9억 8천만 원 줬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빼봐야 9억 7,700을 줬다는 거지. 이게 수익이니까. 순비는 요 돈에서 요걸 뺀 거지. 그럼 작년에는 중도금을 2억 3천만 원 더 줬어. 작년에 중도금을 2억 3천만 원 더 줬으니까네 올해보다 중도금을 작게 줘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지. 중도금을 더 많이 줬었는데 중도금을 1억 7천만 더 줬고 2억 3천만 원 아니지. 1억 7천만 원이가. 그렇지. 1억 7천만 원 더 줬었는데 중도금을 작년에 더 주고 잔금을 올해보다 작게 주고 올해는 중도금을 작게 줬으니 당연히 잔금이 늘어났겠지. 그래서 그 잔금이
작년보다 전체 수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도록 잔금만 치다 보고 중도금은 얼마를 더 줬는지 덜 줬는지 보지 안 하고 무조건 박수만 치고 됐다는 거지. 그러고 특별상여금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는 지금 요것으로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요지를 정리해보면 당기순이익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그 가짜백이다. 잔금이라고, 이거 중도금 빼고. 당기순이익은, 여러분이 말하는 당기순이익이 가짜백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2억 넘었다고 깨춤추지 마라. 그러면 작년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합쳐봐야 작년보다 조합원에게 더 줬는지 덜 줬는지 알 거 아닌가 봐. 그런 의미를 하나 정확히 짚어놓고 계산해야 되고,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영업의 손익은 넣어서 평가하면 안 된다.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영업손익 요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 경제지를 한번 보시라. 기사를 보기나 뉴스를 들으면 삼성전자가 작년보다 어떻고 저떻고 매출액이 얼마 늘었고 쭉쭉쭉 나오다가 영업손익이 작년보다 얼마 나왔다. 영업손익에 관련된 단어가 100개 나오면 당기순이익은 10개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그 회사의 지표나 성적표는 영업손익을 보고 결정하고 주식값도 거기에 따라 깨춤을 춰야 맞다는 거지. 장기발전이 원래 땅 팔았다고 영업의 수익이 바짝 늘었는데 내년 또 땅 팔 일이 어딨노? 결국은 모든 기업의 원래 성적표는 어디 있다? 영업손익에 있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원래 직원들의 성적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는 당기순이익도 아니다. 일반 회계에서 말하는 당기순이익도 아니다. 잔금일 뿐이다. 왜? 일반 기업에는 중도금 안 준다고. 중도금 줬으면 일반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에 중도금을 또 더해요. 주는 수도 있는데,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중간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한 조건이 되면 하던데, 그 중간 배당 한 것도 당기순이익에 포함을 시킨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거 당기순이익이 잔금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그것이 다 합편을 올려 총이익인 줄 알고 근 30년을 그놈 붙들고 앉아가 박수 맞춰댔지 손에 물집이 안 생기고 말겠나 그래. 자, 어떻든 오늘 강의는 요것으로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역시